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제가 항상 병이 이런 걸 하면 너무 슬라이드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데요. 좀 20분 내 빨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좀 메모한 그런 내용인데요. 대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말씀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라는 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지놈이라고 논프라핏에서 글로벌하게 그 생태계의 현황 같은 것을 이렇게 집계하는 그런 리포트인데요. 저는 여기에 그래도 한국이 이번에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빠졌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중국하고 한국이,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든 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얘네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요. 보면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확장, 그리고 뭐 이렇게 통합,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한 2단계에 이제 좀 들어가는 정도의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생태계 자체가 커지려면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업가 정신, 영어 능력, 기업하기 쉬운 환경, 커뮤니티 유무, 초기 투자, 시리즈 A 투자. 제가 여기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여기 초기에 1, 2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글로벌 국제화 그런 영역인데, 뭐 이런 텔아비브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예루살렘이라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서 만드는 스타트업들의 제품 자체가 해외 사용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곳의 랭킹인데, 이런 것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제품들은 상당수는 그냥 내수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그 글로벌화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이 부분은 잠깐 언급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그 생태계, 도시 생태계 중에서 그 20위 랭킹을 얘네 나름대로 뽑은 건데, 이게 절대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보면 서울이 여기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대개 뭐 실리콘밸리가 압도적인 일이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높이 들어갔고요. 베이징은 특이한 게 뭐 하나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런데도 이렇게 4위에 올라갈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됐고, 이 아시아의 중국을 빼고 도시 중에서는 싱가포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특이한 게 작은 나라로서 스톡홀름이, 스웨덴에 스톡홀름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엑싯 가치로 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가 되게 압도적이다, 뭐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톱 20위에 들지 못했지만 러너업이라고 다음에 들만한 그런 유력 후보의 도시를 이렇게 리스팅을 했는데, 아깝게 여기에도 서울이 좀 들지 못해서 제가 이걸 좀 주목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5가지 지수를 갖고 이렇게 그 혁신 생태계를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참고 삼아 잠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기서 본 게 퍼포먼스라고 해서 엑싯 밸류가 높고,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높고, 스타트업 아웃풋,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곳을 이렇게 좀 꼽았는데, 여기에는 서울이 들어있어요. 서울이 런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걸쳐서 있고요. 그래서 보면 서울은 그 엑싯은 별로 없는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좋은 스타트업의 숫자가 그래도 좀 된다라는 그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실리콘밸리가 그 압도적이고, 베이징도 상당히 잘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펀딩도 그 투자자의 펀딩을 얼마나 이렇게 받기 쉽고, 그리고 경험이 축적이 된 VC가 얼마나 많은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서울이 여기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의 투자 환경 자체는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되게 떨어지는데, 마켓 리치라는 것은 이 스타트업의 이 마켓이 얼마나 내수 시장이 크거나 아니면 글로벌 마켓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한국이 많이 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그 글로벌 연결성이라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거의 스타트업들이 내수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뭐 마켓이 크고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그렇고, 인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 인재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지수는 스타트업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로스 그 경험을 이렇게 가진 인재들의 그 비율로 이렇게 좀 따지고, 그리고 이 그 엔지니어의 경험, 뭐 그리고 해외 톱 엔지니어들이 이 생태계로 오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국이 여기서 이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어세스하고 퀄리티는 1위인데 몸값이 너무 비싸서 그 코스트 면에서는 꼴찌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 1위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성이 아닐까. 여기 보면 인도의 벵갈로르는 이 앞에 두 개는 어세스랑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코스트 면에서는 뭐 1등, 뭐 이런 재미있는 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뭐 이런 그 통계는 스타트업 경험, 그러니까 고성장, 유니콘 경험이 있는 창업자 투자자가 스톡 옵션 같은 것을 얼마나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에코시스템에 지난 10년간 거의 한 뭐 500억 이상의 SC 몇 개나 있는가,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여기에서도 보면 실리콘밸리가 압도적이고, 베이징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생태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높게 있다라는 게 중국 자체에 큰 스타트업이 많고 이렇게 부상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인프라는 좋고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숫자상으로 많이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투자도 잘 받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엑싯이 굉장히 안 되고, 그리고 이 마켓 자체가 글로벌하게 안 되어 있고 국내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의 좀 교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 환기성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 이렇게 넣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크는 스타트업 몇 개 사례를 보면서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뭐 글을 쓰느라고 좀 인터뷰를 했던 그런 스타트업들을 제가 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니치 마켓에서 틈새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8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보, 예스24 등 큰 회사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작년에 한 500억 매출을 내면서 명실상부한 전자책 1등이 된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좀 보면은 회사가 크는데 키가 된 게, 저는 창업자, 삼성 벤처 투자 출신의 어느 정도 이 경험을 쌓은 좋은 그런 투자자가, 창업자가 창업을 했고, 그리고 회사가 크는데 중요한 이런 투자를 미래 에셋 같은 데서 받으면서 모멘텀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올라가면서 출판사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하면서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네이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런 질문을 계속 본인한테 하면서 1등 기업과 싸워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든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회사를 끌어왔고요. 그리고 ST 유니타스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직원 1,200명에 한 매출 4천억을 하는 교육 시장에서의 이런 혁신을 하면서 성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회사도 모토가 고가의 교육을 기술을 통해 값싸게 대중한테 제공한다는 것이고, 0단기, 공단기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13개 회사 정도를 인수를 하면서 60개 교육 분야로 확장을 하고, 성장 단계에서 몇 개 이런 VC들한테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프린스턴 리뷰를 이렇게 인수하는 정도의 이런 성장 궤적을 가진 그런 회사고요. 토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송금의 불편함을 이렇게 푸는 그런 회사로서 이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하다가
2014년에 8월에 2014년 초에 이 토스를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모멘텀이 여기 계신 김한준 대표님한테 10억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프로토타입 상품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서 그 단계에 맞게 많은 투자를 이렇게 받아서 현재 거의 900억 가까운 이런 투자를 받고, 지금은 거의 월 1조 정도의 송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 스타트업, 특히 혁신 스타트업이 잘 되려면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성장 단계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스케일을 키우고 뭐 이런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거기에 맞게 저런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을 잘 받느냐의 그런 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창업자, 좋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투자자, 좋은 투자자가 붙어줘서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고 어떤 밸류를 같이 주면서 성장하는 모델이고, 그런 창업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그 대기업과 대학에서 이런 그 인재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정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게 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인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왼쪽에 VC들이 있고, 오른쪽에 대기업이 있고, 앞에 유니버시티 에버뉴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성장한다는 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게 된다는 게 이상적인 그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습이 아닐까. 거기에 비하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앞에 이런 고시촌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그 생태가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재, 투자, 대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런 그 회사들 보면은 좋은 창업자들이 뭐 이런 의사, 이런 그 안정된 직업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투자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준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대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협업을 해주고, 정부 같은 경우가 그 이 어떤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은 제가 이렇게 창업 자체가 일단 모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대학이 인재를 뭐 대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와 멘토가 돼야 되고, 생태계 자체가 글로벌화가 돼야 되고, 대기업의 M&A와 투자 협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투자 생태계가 저는 민간 주도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정부는 그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좀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그런 그 이야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면은 스타트업이 무슨 일자리를 뭐 만드느냐,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그 일단은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특히 선택의 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청년들한테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빨리 하지 못하는 혁신을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R&D 부서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좋은 경영자들이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그런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 자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그런 게 한국의 그런 그 직장 업무 문화 자체의 개선에도 많은 이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각 주체의 역할이랄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그냥 제가 메모를 해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면, 정부는 스타트업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을 직접 주다 보면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규제를 없애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일어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자율적인 민간 투자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자체가 지금 돈을 많이 대는데 돈을 대서 하는 LP가 지금 모태펀드나 뭐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하는데 LP로서 어떻게 하면 혁신 생태계를 키우는가에 대한 좀 자각을 하고 이 투자 자체를 잘하고 이런 소신 있는 VC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대학도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개성 있게 대학에 맞는 그런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대기업은 공정하게 스타트업을 대하고 협업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트업을 대기업보다 기득권보다 더 편애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 편을 사실 들어줘야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 기준은 국민 전체의 편익과 미래산업 활성화에 이렇게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 커뮤니티랑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면은 창업 이런 예산을 정부한테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뭐 창업자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인 강연 같은 거 하는 걸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질 높은 이런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창업 교육으로 한 단계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 자체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나 이런 거 잘 알고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좀 키우고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하는 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여기 국민대학 빼놓고. 예. 예.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자체가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교수님부터가 예를 들면 총장님이나 학장님들이 진정으로 그걸 좀 이해하고 이 자기 제자들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주려는 좀 그런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가불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이렇게 대하고 스타트업을 외부 R&D 센터로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업하거나 투자하는 문화 자체가 좀 필요하고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 펀드를 만들고 뭐 직접 LP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많은 경우 굉장히 단기적 시각을 갖고 1, 2년 사이에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막 조급해 하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 한 5년은 바라보는 장기적 시각에서의 이런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면서 혁신 에너지와 이런 문화를 흡수하는 좀 계기로 대기업들이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C의 역할이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VC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VC들이 많은 경우 이게 이 VC한테 우위가 있는 마켓이었기 때문에 돈만 이렇게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돈보다는 그 이상의 밸류를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VC 자체도 굉장히 다 비슷한 VC만 이렇게 있고 개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투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인기 있는 분야로 몰린다든지 그게 있는데 각자의 투자 철학을 확실히 세우고 이렇게 다양성을 높여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좀 투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부, 공공 부분에서 VC들한테 돈을 다 댔다면 이게 민간 쪽, 민간 LP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VC들 보면은 많은 경우 거의 다 이런 옛날 금융업계 투자하신 분 이런 분들 출신이고 실제 스타트업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실리콘밸리하고는 달리. 그래서 창업자 출신의 VC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본 엔젤스 같은 그런 VC들이 몇 개만이라도 더 생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초기 투자를 하는 VC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뭐 몇 억에서 몇십억 단위 100억 이하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냥 몇백억씩의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시리즈 B 이상에서는 이런 투자가 좀 많지 않고 그리고 그만큼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는 투자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의 좀 큰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라는 것은 글로벌 VC들 그러니까 뭐
그 알토스 같은 그런 해외 VC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더 많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VC들도 한국 스타트업에만 투자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타트업들도 글로벌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도 오늘 먼저 이제 발제 화두를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약간 이런 거는 화두가 될 만하다 싶었던 토픽이 있습니까? 투자에 관련돼서는 양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가 뭐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벤처캐피탈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이렇게 적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정부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왜곡돼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그런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대기업 말씀 주셨던 거랑 사람 얘기인데요. 대기업들이 사실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이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스타트업을 보면 좀 놀래는 경향이 있어요. 놀랜다. 네. 그게 뭔가 스타트업이랑 만나면 솔루션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나보니까 애들이다. 그리고 뭐 당신들 매출이 얼마냐 그러면 아직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대기업분들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게 대기업은 의사결정 구조가 뭔가 투자를 하면 정해진 ROI가 나오고 그 투자 의사결정을 NPV, 그러니까 현가로 지금 투자하면 얼마나 돈이 나오냐 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옵션 투자거든요. 미리 뭔가를 투자해서 나중에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임정영 센터장님이 R&D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청업체 만나던 관점으로 대기업들하고 만나면서 지금 만나면서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관찰이 돼요. 이게 극복되는 게 아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엑시트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 공정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을 어떻게 스타트업의 밸류를 가르치느냐, 인식하도록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 뜨거워질 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굉장히 이 인수합병이 활발하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그렇거든요. 미리 사전에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니까 성공이 조금이라도 증명이 되면 즉시 살 수 있는 태도를 항상 대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더 커지면 이런 일이 활발해질 텐데 그때 그렇게 대기업들이랑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될까 충분히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문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들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돌고 돌면 결국 학교의 문제로 손가락질이 날아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저기 뭐가 문제냐 막 이러다가 약간 국민대는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보면 공포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공포감. 우리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업공상,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 공무원, 뭐 대기업 이 패러다임을 우리 세대가 참고로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세대가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몇 세 이거 가르쳐서 좀 해주실 텐데 저희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차피 확실한 거 별로 없다라는 점을 계속 에듀케이트하는 거 마치 실제로 없잖아요. 없는데 뭔가 확실한 좋은 안정된 직장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우리 스스로부터 좀 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반성해야죠. 대학에 와서 보시면 강의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부터 사실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다음 해 조금 이렇게 섞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날이 아마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는 그런 시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발제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입이 많이 한국 시장에 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인재,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다,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에도 많이 가야 되고 VC에도 많이 가야 되고 네, 인재는. 네. 저는 아무래도 현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기다림의 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기다림의 비용.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이 원래 방향을 잡고 갔던 것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일종의 피버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나 사회 질서와 부딪히는 면들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작은 실패를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네. 방향을 보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내부적으로 수습되면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로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작년에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하다가 어떤 드라이버가 사고를 당했었던 네네네. 그 아마 기억을 많이들 하실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그런 실험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으면 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마 그 자율주행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점들이 네. 지적이 되면서 아마 사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건 그게 물론 뭐 미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이면서 진통으로 바라봐주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기다릴 수 있는 저는 그 끈기가 결국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저는 조성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저는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모르겠어요. 저도 미디어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미디어가 굉장히 비판적인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충돌인지를 저희가 좀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똑같은 잣대를 좀 들이대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그런 규제는 사업을 그러니까 그 규제가 만들어졌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실제로 하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나 또 다른 어떤 그 규제 사업을 맞추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전 만들어냈던 것을 저도 겪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좀 혁신을 위한 기다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맨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 널레다 사실 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민과 언론. 국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혁신을 편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 확실히 있었던 거. 테슬라의 시총이 60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한국의 증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뭐 미국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스토리 스탁이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스토리 스탁. 마켓을 네. 어드레스하고 그리고 이 성장 포텐셜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걸 이끄는 파운더 자체가 그 마스터 스토리텔러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선 그런 좀 영웅을 만들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실 항상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거품이긴 한데 네. 그런 거품이 있어야지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오고 신산업이 크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진짜 거의 뭐 네. 100%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대기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큰 이제 IT 기업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의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보통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SI라고 하죠. 있어요. 예. SI하고 초반에 같이 투자하는 거는 VC들이 꺼려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초반에 뭐 그게 큰 IT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딱 그 수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누구의 한 큰 기업의
이제 한 편이 된다. 네. 초기부터 그러면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의 미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리밋이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정 이상은 클 수가 없다. 그러려면 회사를 팔지 왜 투자를 받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는 그 대기업이든 어떤 SI든 그 투자에 같이 거의 못 끼는데 네. 회사가 어느 정도 크게 자란 다음에는 이제 SI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회사가 고를 수가 있으니까 네. 나는 쟤랑 적을 짓고 얘랑 같은 편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컴피티션이 돼갖고 이제 편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게 네. 이게 그 원래 생태계가 이래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본질적으로 되도록이면은 초기에는 같이 안 한다가 원칙이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또 하나 익숙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옛날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그 VC들을 위해서 어쩔 때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위하지만 VC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어떤 회사는 우리는 무조건 인수한다. 네.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같이 투자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회사는 이거는 우리는 인수 안 하고 무조건 경쟁할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투자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은 인수를 원하니까 이쪽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인수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는 얘네들이 죽어라고 경쟁할 테니까 그래도 용기 있으면은 이쪽에 투자해야지. 왜냐면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멀기해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이쪽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왜냐면은 어쩌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더 그 이런 큰 기업들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조금 더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국 시장에서 큰 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제 인수를 해버리면 깔끔했던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투자하려고 드는 케이스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네. 저는 초기 기업의 이제 옵션을 위해서 네. 큰 기업에서는 담그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더 큰 아웃컴을 바라면은 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더 맞다 네.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HP가 굉장히 큰 애쿠지션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잘하는 이제 M&A 네네. advisory에서 꼈는데 그때 비럴이 이 회사 사고 싶다고 하는 데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근데 HP는 분명히 경쟁자가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래갖고 원하는 가격에 한 대여섯 배 더 높게 불러서 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해요 회사들이. 네네.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네.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있다고 믿게끔 해야지 이 몸값이 커지는데 네. 그 옵션을 SI가 투자함으로써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그 옵션을 빼려고 하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비바에서 이제 페이팔이 투자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싸웠어요. 아. 그러니까 페이팔을 껴줘야 되냐 안 껴줘야 되냐 네. 투자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네. 페이팔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회사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갖고 결국에는 페이팔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들이 전부 다 이제 성립이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인다 이거죠. 아직은.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지만 저는 이제 스타트업도 꽤 큰 그 몸값 받고 M&A가 될 수 있고 대기업들도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여기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노하우 자체가 많이 쌓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투자자가 굉장히 많고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SI 전략적 투자자들은 일단 빠지라고 그러고 돈만 투자하는 사람들 위주로 VC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초기에는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좀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만큼 이렇게 경험이 없는 뭐랄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 생태계인데도 중국 같은 경우는 마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생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예, 우리도 뭐 최근에 그 한 1년 정도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고민을 좀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저희 판단으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단기 성과주의입니다. 임원들에게 그 단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미션을 다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창업자가 아닌 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2세, 3세인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프레셔를 자기 스스로 갖고 있거든요.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 큰 돈을 주고 5년, 7년 뒤에 잘 될 것 같은 스타트업을 살 수가 없어요.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 500억 지금 투자하면 1000억 투자해서 회사를 사면 성과가 난다는 걸 2년 뒤에 성과 나니? 1년 뒤에 성과 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인수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게 확실히 있게 뭐 우리는 3년 뒤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 안에 아무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1억, 2억 시드 넣는 거는 뭐 그냥 좀 해볼 수 있으니까 뿌려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억, 2억 넣어도 뉴스에 나오니까. 뉴스 나오면은 2, 3세 오너한테 칭찬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김 대표님께서도 이제 사실 투자 같은 거 받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동감이 되시나요? 뭐 많은 부분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닥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제휴 이슈들 때문에 대기업들과 많은 미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투자와는 또 다른 또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관점에서 아까 임 센터장님께서 이제 대기업들이 일종의 R&D 센터처럼 스타트업들을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좀 한계는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로라 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많은 미팅들을 진행을 해보면 보통 회사 내에서 혁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디벨로핑하는 이런 분들이랑 좀 많은 미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직의 한계들이 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회사 내에 그런 흐름들을 전달하는 일종의 스터디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굉장히 미팅도 재밌고 잘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서로 좋은 어떤 역할들을 주고받으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과정들이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속도감이 있는 좀 어떤 그런 협업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한국 사회 여러 과제 중에서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네네.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친하게 하고 알고 싶으면은 네. 직접 투자하지 말고 직접 뭐 이런 투자하지 말고. 알토스 같은 이런 네. 회사들이 LP가 돼서 아. 자금을 좀 출자를 해서 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 VC들이 좋은 네. VC들이 안테나 역할도 되고 예. 좋은 그런 기업들도 소개를 해주고 예. 간접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수익도 올리면서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니까 그게 일단은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네. 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예. 하는 편이에요. 그 솔직히 네이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잘하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어떤 디렉션으로 가겠다 그런 건 네네. 없는데 네. 그 굉장히 많은 펀드에 세계적으로 네.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어떤 회사가 그 얼만큼 투자돼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LP 리포트를 다 받아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 흐름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고 네. 어떤 회사들은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받고 흐름을 그냥 그러니까 약간 늦게 읽지만 네. 그래도 읽을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조금 투자돼 있지만 이렇게 막 찾아와 갖고 뭐 이거 뭐냐 이거냐 이렇게 절대로 시간을 안 뺏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많은 VC들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안 하면서 예. 인포메이션은 그래도 다 알고 가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갖고 악용하고 그러지는 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얕고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한다 그렇게 느껴져요. 아. 돈을 줘도요. 좋은 VC들은 사실은 잘 안 받아줘요. 네. 네, 그게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좋은 VC들이 내 돈을 받아주게 하는 것도 사실 네. 또 능력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리콘밸리에 되게 좋은 VC들한테 예. 다 투자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찾아와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그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네. 어떻게 생겼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굉장히 정의를 간단하게 해줬는데 만약에 많은 소비자들이 한 달에 28일 이상 예. 쓰는 서비스면은 우리는 무조건 큰 돈 주고 산다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20일 정도 소비자가 쓰는 서비스면은 페이스북은 무조건 관심이 있겠다. 네. 그리고 28일 이상 쓰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보여주는 순간 그 다음 날에 그냥 하루 만에 인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다.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게 간단하니까 네. 우리 이 회사는 소비자들이 한 달에 한 5번, 6번 쓰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얘네들은 이건 인수 안 한다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뭐 자연스럽게 지금 뭐 대기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저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요즘 뭐 또 이제 저희가 대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 같은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규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뭐 어디부터 저희가 손을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선 네. 김 대표님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예. 하나만 더 좀 첨언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네. 할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글로벌 엑시트 케이스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S모 전자랑 이제 그 작년에 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탑노치의 세계적인 인재들을 한국으로 네네. 그 회사로 데려올 것이냐 이런 예. 고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오만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한국계들은 네. 결국 우리 회사 올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조그만 회사들에 투자하고 사지 않아도 네네. 똑똑한 친구들 우리 회사로 결국 다 오게 돼 있어. 원복 많이 주면. 예. 이런 식의 생각이 되게 밑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 만들어져서 글로벌로 막 팔려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네. 훨씬 더 진지하게 좀 문제를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예. 규제 뭐 정부 역할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게 중소기업 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주요 될 거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모두 네. 똑같은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 부가 생기는데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부가 되면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니까 예, 예. 곳곳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가 되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 네네.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진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진흥원들도 좀 또 생기겠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예. 좀 드는데요. 예. 우리가 그 지금 계속 주장을 이제 틈만 나면 만나가지고 임센터장에 입을 맞추어서 우리가 아, 예. 규제 샌드박스 만들자 예, 예. 그런 얘기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공무원분들이나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약간 우리를 나이브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되게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아. 생각하는 예.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지냐? 공무원이 책임진다. 예. 예, 국회의원이 책임진다. 왜 법안 안 만들었냐? 음. 규제 안 만들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 미쳤냐 우리가. 예. 이런 태도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잠재적으로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우리 플러스 마찬가지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네. 들면 그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든지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나름의 생각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집단적으로 네.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엉뚱한 방법으로 규제나 아. 이런 어떤 장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서구 북유럽 국가들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잡을 잃어도 사회적인 안전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해도 다른 잡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네. 이런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어떤 잡에서 사라졌을 때 사회적으로 못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혁신들이 생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이나 네. 국회의원들이. 예.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를 고민하는 어떤 싱크탱크나 해결 대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안 네. 그러면 그냥 굉장히 엄한 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뭐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뭐 크게 살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얘기했던 키워드는 다 네. 들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 아, 네. 뭐 규제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규제 영향 평가하겠다. 어. 근데 이게 이제 한쪽이고 다른 쪽에는 중소기업 부를 만들겠다. 이게 있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교수님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는 대단히 우려할 일입니다. 각 아, 교육에. 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규제 관련돼서 네.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온라인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기존 질서와 충돌이 적은 부분에서는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어떤 이런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네. 늘 이제 기존 질서와의 부딪히는 접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불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것이 왜 혁신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한 번의 만남이나 어떤 그런 뭐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이해시킨다라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어떤 장치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임 센터장님과 입을 맞춰서 네.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런 좀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규제 환경과 어떤 기존 사회 질서랑 지금 맞닿아 있는데 저는 그런 충동들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반대로 오히려 이제 그 뒤쪽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었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이제 기존 질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교통시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카풀 시장이 아니라 기존 교통시장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떻게 혁신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회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죠. 근데 저는 아주 좋은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런 유사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통합방송법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과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영역이었는데 결국은 통신도 고도화되고 방송도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법령으로는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객운수사업법, 그다음에 화물운수사업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법령이 교통시장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합교통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시장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과 그리고 기존의 교통시장을 하나의 법령 안에서 통제하고 규제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흐름들 하나하나가 저희 업계뿐만 아니고 많은 O2O나 많은 공유경제나 많은 스타트업에서도 저는 사실은 규제를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최소한 그 뭐랄까 좀 써보기만 해도 좋은데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 우버나 플러스 같은 그런 서비스는 한번 써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런 그 혁신에 의외로 좀 너그럽지 못하다 그럴까?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떤 건 되게 많이 쓰는데 게임이라든지 뭐 어느 건 불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뭐 그런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퍼지지를 않고 근데 저는 플러스 같은 그런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운전자나 승객이 실시간으로 뭐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이것을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앱 하나로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 자체는 엄청난 그 안에서의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쌓이는데 그 데이터를 잘 이 도시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은 교통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가치 그리고 거기에 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든지 그 잘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건데 그런 것을 사실 하는 게 정말 이 중요한데 우리는 보면 제가 최근에 그 뭐 SRT 그거를 그 예약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홈페이지에 영어 메뉴도 없고 너무 그 예약하는 과정 자체도 불편하고 그런데 정말 좀 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런 그 이 열차를 수십 조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흡수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은 되게 우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4차 산업혁명적인 그런 고도화, 데이터 뭐 이런 쪽을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그리고 그런 쪽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특히 이 제조업과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이 자동화로 고용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쪽에서의 이런 그 서비스업의 그런 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한데 말로만 하고 굉장히 그런 쪽에서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그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김태호 대표님께서 무슨 어디 여객 마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진 사실 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사실 누더기처럼 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우리의 그런 그 법령들이 스마트폰 이전 시대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나온 이후의 10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법이란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만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적어도 준법률 전문가 정도쯤 되는 지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김한준 대표님 이거 좀 정상적인. 저는 그게 놀라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투자할 때 우리 그 변호사님이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계약서 같은 거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 변호사들한테 다 위임하는데 네. 변호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라이센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작은 인터넷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네. 뭐 가갖고 허가 얻는 게 아.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아니 뭘 이렇게 다니면서 이 허가를 얻어야지 되느냐 예.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슨 법에 의해서 뭐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되는 네. 게 많은데 네. 그때 저는 야 이거 진짜 너무 놀랍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또 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이거 지금 못하고 예. 조금 한 2, 3주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이거 다 허가 받아야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너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 이런 데서 사업할 수 있냐. 예. 입법, 사법, 행정 뭐 한마디씩 우리가 한다면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기회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우리 요거 딴 거 모르겠고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거 우리 뭐 있을까요? 정부한테서요. 네네. 네. 그러면 잘못.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조금 극단주의자라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하는 거면은 네. 저는 무조건 다 그 어떤 법이든 네. 어겨도 좋다 하면서 푸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뭐 스타트업 쪽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결국 엔 커스터머리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예.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아주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완화해도 괜찮지만 네. 이제 그때부터 레귤레이션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냥 경쟁을 조금이라도 더 심하게 하게끔 하는 거면은 저는 이게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네. 무조건 해주게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한 회사에서 또 하나 회사로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은근한 리스트릭션이 많은데 네. 저는 그것도 웬만하면은 허락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 몸값이 올라가고 네. 저는 사람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컨트로버셜한데 사람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요. 그래야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도 어느 정도 되면은 겁 없이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 거기서 사람 이게 at will employment라는 거고 네. 언제든지 사람을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람을 채용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회사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솔직히 그건 조금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봐서는 네.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김 대표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거를 잘 풀어주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판을 깔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예. 그걸 정부가 받아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지금은 각각의 기업들이 그 문제를 이 법 사이로 움직이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버든이 크죠. 네. 혁신의 코스트가 너무 커져버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뒤쪽 일을 정부가 맡을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혁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네. 정부가 그 혁신의 부작용들은 정부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될 그 주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부 부분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예.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 정부 부문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사실 저는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그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아마 개헌 때 그게 되도록 지금 거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만 명 이상이면 누구나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사실은 사회에서 더 머저리티인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꼭 혁신가들에게 유리하냐? 네. 저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차단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혁신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막 너무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문 밖을 나가서 어머님한테 이런 거 좋은 거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잘 모르실 거고 뭐 친구분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옆에 제가 옆방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또 학생들에게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부한테 해달라 그러면 아마 정부는 숫자는 근데 저기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언제 되게, 또 그런 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정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부처들이 이해관계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저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누군가 조정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조정 기능이 작동하려면 사실은 비슷한 눈높이에 있는 부처들끼리는 조정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역할이 있고 힘이 있는 조정자가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근에 뭐 디지털 경제협의회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경제부의 존재 필요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디지털 경제협의회에서는 부총리급 디지털 경제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대선 후보 초청 포럼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뭐 차를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많은 회사들이 오프라인과 디지털을 분리해서 가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웬 2017년에 디지털 경제 분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 통합이 굉장히 절실해진 이유는 오프라인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끌어들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이 통합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죽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지 못하고 오프라인의 어떤 그 공고한 기존 질서에 묶여 있으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경제부라고 하는 이름의 부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계속 존속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이제 트랜스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디지털 경제부와 같은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는 그리고 현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처가 지금 뭐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제안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VC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를 사실 키운 거는 그 VC들이 굉장히 크지. 그 정부가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 지역에 나사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고 정부 컨트랙트로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오고 엔지니어들이 오고 반도체 산업이 컸지만 정말 실리콘밸리를 끌어올린 것은 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개성 있는 VC들이 많고 그 VC들이 그 굉장히 선행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정말
정말 될 것 같은 회사는 아무리 적자가 나도 네. 이게 큰 회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국도 그런 다양한 좋은 VC 커뮤니티가 되고 예. 글로벌 VC들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부가 예. 모태펀드라든지 만들어서 많이 투자를 해주긴 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VC 생태가 정부의 통제하에 이렇게 들어가고 네네. 개성 있는 VC들이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네. 보면 정부 스타일에 맞춰서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좀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는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LP 역할을 잘해야 된다. 예, LP로서 통제를 하고 이게 사고 안 치는 그런 데를 이렇게 그 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창업자 프렌들리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좋은 데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데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밀어주고 이 뒤에서만 예.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자가 되는 게 예,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규제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VC가 그런 VC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그 서울대 생기고 앞에 있어요. 서울대 앞에 고시촌에 저는, 사람들 예. 많은데 이분들 지금 저는 어떻게 분명히 믿는 네. 것은 여기 네. 알토스도 계시고 뭐 예. 본엔젤스라 지금 캡스톤 되게 좋은 데들이 많이 예. 생기고 있고요. 예. 그런 잘 되는 잘하는 데들을 더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잘한 VC들이 그 안에서 심사역이 독립을 해서 또 이것도 VC도 창업가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VC도 창업가고 VC가 용기 있게 또 나와서 잘하는 VC가 자기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또 성공시키고 이런 식으로 새끼를 치듯이 이 커뮤니티 자체가 네. 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한국에 굉장히 좋은 회사가 이런 뭐 규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 진짜로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뭔가 그 해내는 분들이 이런 악조건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기 이제 국내 VC분 계시면은 약간 죄송한 말인데 예. 그 아마 박희은 수석한테 혼날 거예요. 끝나고 그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VC 업계가 굉장히 그 너무 친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랑 사업적으로 경쟁하는 거랑은 굉장히 별도의 문제인데 네. 굉장히 친해요. 그래갖고 너무 막 사이좋게 나 여기 조금 너 여기 조금 같이 투자하자. 그런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LP가 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제 같은 LP이기 때문에 야 여기 그 우리 셋이서 같이 투자하면은 네. 그래도 만약에 망하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셋 다 똑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나 혼자서 얘네 둘은 안 하고 나 혼자만 여기 투자해갖고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럼 큰일 나요. 왜냐면은 넌 혼자 바보야? 이제 이런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는 믿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을 지면은 이제 그러면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네. 너무 막 그 친하게 지내면서 경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진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만 다 모든 VC들이 왜냐면 네. VC들 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똑똑한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 이 경쟁 엘리멘트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잘 될 그 펀드를 받을 때요. 네. 정말 이게 네. 잘하고 뭐 이런 실력 뭐 이런 걸로 뭐 받는 걸로 되긴 하지만 네. 또 그런 거 받을 때가 보면 또 이게 정부 사업 특성상 이 커미티가 돼서 심사위원단의 교수님들이 와서 또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저도 가끔 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정말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같은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나 대표들의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좀 전에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훌륭한 VC도 계시지만 또 훌륭한 이 창업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창업의 이유와 방향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소셜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혁신의 흐름들이 혁신을 성공하든 아니면 충분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든 그 흐름이 쭉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업계에서 회자되는 스타트업들을 만든 창업가들의 나이가 되게 많이 올라간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네네. 사실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 약간 그런 동안이세요. 네. 네.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충분히 있거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때가 좀 타야 사실은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는 이슈들을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지금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의 가능성들을 조금 1%라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에 또 이런 스타트업 대표나 창업가들이 굉장히 나서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반성인데요. 그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정부의 좋은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막 이렇게 쉽게 체리피킹하는. 그래서 VC들도 약간 모태에 중독돼 가고 네. 스타트업들도 지원 제도에 중독되어 예, 가고 예. 교수들도 정부 지원에 중독되어 가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질이 흐려지는 경험들을 자꾸 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잘 버텨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첫 예.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중독돼도 다음 제너레이션한테는 그렇지 말라고 그러고 그걸 지켜주고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모태 펀드를 만든 사람 뭐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 뭐냐면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뭔가를 해봐야 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가 많아지면 예.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들과 프렌들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판교에서는 강남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건 굉장히 무심한 듯도 해요. 오늘 뭐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그 플로어에서 딱 2분 정도만 저희가 모처럼 귀하게 모셨으니까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 출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제도 혁신과의 김강희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행사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제 과에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제도에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ICT 부처 내에서 이제 제가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정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까 중간에 토론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거는 팩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난 3월 9일 일자로 이미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 관련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 부처 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부 사회가 이제 우리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지능정부 가칭 아직 확정은 되지 않지만 그 지능정부 사회 기본법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좋은 이게 규제적인 측면은 좀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멘트셨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열심히 하겠다 이런 우리 또 포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정말 요즘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뭐 지금 우리 시대의 이제 상식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비상식이나 소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급변하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타트업을 언젠가는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 나온 것처럼 스타트업을 좀 편애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스타트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네 분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이 그나마 우리 사회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